가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오후, 장태준은 서울대병원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웠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피고인처럼 굳어 있었어요. 췌장암 말기 6개월. 담당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태준의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죠.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까? 손가락이 큰아들 도연의 이름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준을 맞이한 건 20년 묵은 단청 냄새와 박말순의 따뜻한 차 한 잔이었어요. 회장님, 병원은 어떠셨어요? 말순의 주름진 눈가에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어요. 별일 없네. 나이 들면 이것저것 아픈 게 당연하지. 하지만 말순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회를 함께한 사람의 표정은 숨길 수 없는 법이죠. 그녀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태준의 옆에 앉았어요. 그날 저녁 뜻밖에도 큰아들 도연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던 아들이었어요. 도연은 명품 코트를 벗으며 환하게 웃었죠.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태준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1년간 연락 한 번 제대로 없던 아들이 갑자기 효자가 된 이유가 뭘까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럭저럭 살만하지. 도연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도 이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요양보호사라도 알아볼까요?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아들은 떠났고 고요한 거실에 그의 의심만이 짙게 깔렸습니다. 도연의 방문 이후 사흘 동안 태준은 집에서 조용히 가족들을 관찰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큰며느리 서유진까지 찾아왔어요. 그녀는 샤넬백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유난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님,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요즘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하다던데. 태준은 묵묵히 차를 마셨습니다. 유진의 시선이 거실벽에 걸린 서예 작품들을 훑고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녀가 떠난 후 태준은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사건 파일을 꺼냈습니다. 검사 시절 그는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눈을 가졌다고 평가받았죠. 지금 내 가족들도 피의자처럼 보이는군. 그날 밤 태준은 박말순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말순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앉았어요. 말순 씨, 내가 이상한 부탁을 하나 하려네. 말순은 고개를 갸웃했죠. 태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치매 연기를 해볼까 하네. 가족들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 말순의 눈이 커졌어요. 20년을 함께한 그녀였기에 태준의 의중을 단번에 읽어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한 게 아닐까요? 태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위험하지.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마음 편히 갈 수 있지 않겠나? 말기암 환자에게 남은 건 진실뿐이네. 말순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이튿날 아침 태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표정을 풀고 눈빛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30년 법정에서 연마한 연기력이 이런 데 쓰일 줄이야. 그는 멍한 표정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말순 씨, 여기가 어디지?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의 치매 연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둘째 장민호가 급히 달려왔고 막내 미소도 학교 수업을 마치자마자 집으로 왔죠. 하지만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큰며느리 서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찾아와 태준 옆에 앉았어요. 고급 한약과 보약을 들고 오며 지극정성을 보였죠. 아버님, 이건 청담동 한의원에서 특별히 지어온 거예요.
기억력에 좋대요. 태주는 멍한 표정으로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연기였지만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진심이 아닌 관심은 독보다 쓰디쓴 법이죠. 어느 오후 유진은 태준과 단둘이 남았을 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님,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준비해 두셨어요? 요즘 같은 때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태준의 손이 찻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표정을 흐리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유언장, 그게 뭐더라? 유진은 더욱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재산 정리 말이에요. 도연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나중에 형제들끼리 다툼이 생기면 아버님 마음 아프시잖아요.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얼굴엔 멍한 미소만 지었어요. 그래야 하나? 잘 모르겠네. 유진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좋은 변호사 알아요. 다음 주에 모시고 올게요. 간단히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녀가 돌아간 후 태주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검사 생활 동안 수많은 탐욕을 받지만 가족의 탐욕은 달랐어요. 말순이 조용히 차를 내왔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태주는 쓸쓸히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기는 계속되어야 했어요. 끝까지 진실을 봐야 했습니다. 유진의 방문 다음 날 둘째 아들 장민호가 병원 당직을 마치고 곧장 달려왔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태주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민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68년을 강인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흐릿한 눈빛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 접니다. 민호. 태주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연기였지만 민호의 눈물만큼은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둘째는 늘 그랬죠. 형처럼 야심차지도 동생처럼 재기발랄하지도 않았지만 언제나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민호야, 잘 지냈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둘째 며느리 최은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병원 행정팀 근무답게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정은 서류를 테이블에 펼치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여기 송파에 있는 요양병원인데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해요. 아버님 같은 경우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시잖아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죠. 여보, 지금 무슨 소리야?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은정은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당신은 병원 일로 바쁘고 말순 씨 혼자 이 큰 집을 돌보기엔 한계가 있어요.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전문 시설이 나아요. 태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들의 눈엔 눈물이, 며느리의 눈엔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는 가족 곁에 계셔야 해. 절대 요양원 같은 데 보낼 수 없어. 은정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집어넣었습니다. 태주는 멍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심과 계산. 이 집엔 두 가지가 공존하는군. 민호 부부가 돌아간 저녁 막내딸 장미소가 퇴근 후 집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호두과자를 들고 있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를 찾았죠. 아빠, 미소 왔어요. 태주는 서재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재빨리 다가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추운데 거실로 가요.
그녀는 아버지를 거실로 이끌며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36해를 살며 결혼도 하지 않고 아버지 곁을 지켜온 딸이었어요. 미소는 과자 봉지를 뜯으며 환하게 웃었죠. 아빠 좋아하시는 거 샀어요. 같이 먹어요. 태주는 딸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연기를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만큼은 진심이었죠. 미소는 매일 저녁 찾아왔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아버지와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말순과 함께 집안일을 거들며 아버지의 약시간을 챙겼죠. 그런 미소를 지켜보던 서유진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미소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태준 옆에 앉았어요. 아버님, 미소가 참 효녀죠. 근데 말이에요. 유진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미소가 결혼도 안 하고 아버님만 챙기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혹시 재산 때문은 아닐까 싶어서요. 태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곧 흐려졌습니다. 유진은 계속 말을 이었죠. 제 말은 미소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시집도 안 가고 매일 여기 오는 게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순수해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섭다잖아요. 부엌에서 미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탐욕은 이제 순수까지 더럽히려 드는군요. 유진이 돌아간 후 태주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검사 시절 증거를 정리하던 습관이었죠. 이제 증거를 모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화장실을 다녀오던 길에 2층 복도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어요. 서재 쪽이었죠. 태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서유진과 최은정이 서재 안에서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어요. 두 며느리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죠. 유진은 서랍을 열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여기 어디쯤 있을까요? 건설사 주식 서류랑 부동산 문서 말이에요. 은정이 책장을 뒤지며 대답했어요. 아버님이 검사 출신이라 어딘가 숨겨뒀을 거예요. 빨리 찾아야 해요. 태주는 복도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유진이 금고 앞에 멈춰섰죠.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거 아닐까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뻔한 건 아닐 거예요. 일단 서류부터 찾아봐요. 유언장 초안이라도 있으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태주는 주머니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사 시절 익힌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죠. 유진이 서류 뭉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민호 오빠는 순진해서 다행이에요. 효자 코스프레 하면서 나중에 똑같이 나눠 가지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유언장을 정리하면 끝이에요. 은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도 미소는 좀 조심해야 해요. 제가 생각보다 아버님한테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해요.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어요. 30년 법정에서 무수한 악을 받지만 자식의 배우자가 보여주는 탐욕은 또 다른 고통이었죠. 두 사람이 서재를 나가자 태주는 복도 구석에 숨었습니다. 며느리들의 발소리가 멀어진 후 그는 서재로 들어가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증거는 확보됐습니다. 이제 끝을 볼 시간이군. 일주일 후 태주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말순이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모두가 거실에 모였어요. 도영과 유진, 민호와 은정, 그리고 미소까지 5명의 자식과 며느리들이 소파에 둘러앉았죠. 태주는 서재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일주일 전과 달랐어요. 흐릿함은 사라지고 검사 시절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 있었죠.
유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오늘은 좀 다르신 것 같은데. 태주는 대답 없이 노트북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다들 모였으니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 볼까 하네. 민호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태주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서재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자정 너머 서재를 뒤지는 유진과 은정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은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태주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언니, 여기 어디쯤 있을까요? 건설사 주식 서류랑 부동산 문서 말이에요. 민호 오빠는 순진해서 다행이에요. 미소는 좀 조심해야 해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어떻게 해? 도연도 아내를 노려봤죠. 유진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아버님 서류를 정리하려고. 태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변명은 법정에서도 들었네. 68년을 살며 수천 명의 거짓말을 들어봤지. 자네들 말은 그 중에서도 형편없는 축에 속하네. 미소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어요. 태주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치매 연기였네. 자네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어. 그리고 이제 모두 봤지. 유진과 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서재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진짜 유언장이 담긴 봉투였습니다. 태주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이 모두의 시선 앞에 펼쳐졌어요.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읽기 시작했죠. 건설사 지분 전체와 강남 본가는 둘째 장민호에게, 서초동 빌딩과 예금은 막내 장미소에게 상속하네. 민호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거 바란 게 아니에요.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자네 눈물은 진짜였네. 요양원 보내자는 아내 말에 끝까지 반대했지. 그게 효도일세. 미소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아빠, 저는 아빠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태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큰아들 도연에게는 청주 아파트 2채를 주네. 자네는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내가 아프다는 소문 듣고 나타났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섭섭하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태주는 유언장을 덮으며 마지막 말을 이었죠. 서유진, 최은정. 두 사람에겐 아무것도 남기지 않네. 며느리는 법적 상속인이 아니니까. 탐욕으로 가족을 갈라놓으려 한 대가일세.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정도 눈물을 흘렸지만 태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태준은 병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직접 주치의를 맡았고 미소는 매일 병실을 찾아왔죠. 말순도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태준은 병실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민호가 차를 따라주며 물었죠. 아버지, 후회되지 않으세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을 봤으니 후회는 없네. 진심이 무엇인지 알고 가는 게 축복이지. 미소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호두과자가 들려 있었어요. 태준은 조용히 웃으며 딸을 맞이했습니다. 68년 인생의 마지막 시험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진심의 무게를 확인한 태준은 평온한 눈빛으로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냈어요.
탐욕은 떠났고 사랑은 남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